최익 대표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과 유튜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최대집 대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맞춰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전면에 있는 태극기에 경례가 있겠습니다.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으나 코로나 관계로 애국가 제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포국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집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낭독문이 있겠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문 국가 대수술을 단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대집입니다. 저는 내년 2022년 3월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 국토 보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국가 안보는 망국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고 국민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하고 국민의 재산은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 국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하는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에 나서는 것이고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선거이기에 이번 대선은 전제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심각한 경제 자유의 억압, 위중한 국가 안보, 과중한 세금과 준조세들, 나날이 비대해지는 공공부문, 맹목적 평등주의에 경도된 교육 등 이런 중병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썩은 구름과 암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썩은 구름은 짜내버려야 하고 생명을 좀먹는 암덩어리는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4년간 대한민국이 사망에 이를 만큼 악화되어버린 국가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 대수술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살려내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위기에 처한 정책 영역에 대한 대수술을 정교하면서도 단호하게 단행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완전하게 종식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주사파 부패 운동권 인사들을 우리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고 그들의 유산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완전하게 종식해서 문재인 세력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이념 세력, 종북 주사파 운동권 정치 세력, 부정부패 세력들을 이 땅에서 일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교체한 후에 모든 혜택은
새로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모두 100% 돌아가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와 새 주권 세력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득과 혜택이 반드시 힘들고 지친 국민 여러분께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집권 세력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재산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에 맺어낸 열매는 100% 국민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말 2017년 초 대통령 탄핵 사태는 완전한 기만 그 자체였습니다. 거짓의 광풍이 촛불 사이로 불어닥쳤고 이는 우리 언론, 국회,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붕괴 사태였습니다. 이제 4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완전한 기만과 사기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속았던 수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가 붕괴 사태였던 탄핵 사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7년 탄핵 사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풍요를 핵심 원리로 하는 정치 경제 사상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지니고 있는 사상이 그대로 국가의 정책 방향에 투영되는 것이므로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상을 좋은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행동력입니다. 강한 의지, 불타는 투혼, 강력한 행동력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상도 우리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대통령은 국가의 각 정책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총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고도화된 산업 지식사회에서 대통령의 지적 소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논리에 대한 소양은 현대 고도화된 산업과 기술 문명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국가 지도자들 중 일부가 사회의 폐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화석화된 사회주의, 평등주의, 좌파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미비했던 탓에 우리 대한민국을 퇴보시키고 발전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적 역량과 지식 소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춰야 할 세 요소는 자유와 풍요를 핵심 원리로 하는 정치경제 사상, 그리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강한 의지와 실행력, 그리고 비판적 지성 역량과 지식 소양이 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 초대집은 이 세 가지 점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참패하고 정권은 교체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교체된 정권을 떠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저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어 사회주의 이념 세력과 종북 주사파 부패 운동권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 건국을 긍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세력들 간의 선의의 경쟁의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에 차기 정권이 담당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향후 수년간 완전 종식이 불가능할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필수적 활동들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철저하게 의학과 과학에 근거하는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 또한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매우 정교한 방역대책, 치료대책에 의해서 달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의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의 중심에 서서 이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적실한 정책 대안들을 거듭해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 과연 누가 이런 어렵고도 중대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과업의 최적임자가 바로 최대집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강을 단호하게 혼내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취임 즉시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미집행 상태로 있는 61명의 사형수 전원에 대해서 즉각 사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공권력 방치 속에서 국민 생활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는 우리 일상에 깊이 침투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사기 범죄들, 학교 폭력, 지역 토착형 조직 폭력배 등 이런 범죄자들을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고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피해 배상토록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 등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과감하게 하향하여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업을 일삼고 법을 유린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실상 치해법권지대에 살고 있는 일부 강성노조 세력들 역시 발본 세곤하여 철저하게 단죄하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범죄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하고 가해자 인권을 더 소중한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확실하게 다잡아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세금을 과감하게 깎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일부 세금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근본으로부터 부정하고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은 도무지 자유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조차 지니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올린 세금들이 사실상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흉악한 가림주구의 세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의 구체적인 예로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남긴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습니다. 사업체로서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들 또한 무수의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실업자로 길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의 일부는 자살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저는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일자리를 복원시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살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유는 우리 자유시장경제제도에서 매우 기묘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기업인들이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경제 질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1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 500명이 등장한다면 5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가족을 위해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평생토록 주택을 구입할 희망이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에 가해진 각종 규제들부터 모두 걷어내고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자생적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제한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다주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각종 규제 정책들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상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100년의 대계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고의로 원전 전문가, 과학자들을 배제하며 심지어 자료 조작까지 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비효율적인 태양광과 풍력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망가뜨리며
국가 발전의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비리 원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신규 원전의 건설, 안전한 원자력 사용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체계 구축 등 원전 정책을 합리적으로 복원할 것이고, 태양광,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비용 효과성을 확실히 따져서 착실히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외교 문제는 우리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져올 만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사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안보 위기, 외교 위기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할 만큼 심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북핵을 폐기할 생각은 전혀 없이 핵무기를 계속 증강시키고 그 투발 수단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사실상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의 기미 없이 북한 동포들은 기본적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의적 체포와 구금, 학대와 고문, 살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은 전혀 없이 되려 김정은을 칭찬하고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대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일본과 우호 협력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아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일본과 우호 협력 관계를 되살려내야 합니다. 중국과도 일방적인 4대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대등한 상호 호혜의 원칙 하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 신사원칙을 제시합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 신사원칙은 남북 간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첩경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 일체의 대남 도발 불관용의 원칙입니다. 즉 도발 시 도발 원점과 그 지원 세력까지 초토화, 추가 대응 도발 시 전면전을 불사한 도발 최종 책임 세력까지 응징하는 것입니다. 제2. 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 원칙입니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의 인권 수준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3. 북핵과 대량 살상 무기 폐기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4. 북한 체제 내부 사태에 대한 일체의 불간섭 원칙입니다. 불간섭의 핵심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과 일체의 교류 협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개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기능상 꼭 필요한 존재지만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평생 보수를 주어야 하고 그 역할의 본성은 규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공무원 수를 임기 중 17만 명 늘리겠다는 또 하나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내놓았고 4년이 지난 지금 1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실제로 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원도 문재인 정부 4년간 10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숫자가 12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직원 수도 40만 명을 넘어서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서 이들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규제를 과감하게 줄여야겠습니다.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다수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없애거나 민용화시켜야 합니다. 필수적 공기업 역시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으로 국민 세금을 축내지 않도록 민간 기업들처럼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립 가능한 경영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관존 민비의 오랜 악습, 국민을 노비 취급하고 분리하려는 일선 말단 공무원부터 최고의 공무원들까지 이제부터 공무원은 더 이상 국민들을 노비와 무지렁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민생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직군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전쟁에 임하는 각오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총론적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국가개혁의 대수술을 통한 과업들을 대한민국을 위해 죽어도 우리 국민을 위해 쟁취해내겠다는 각오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8일 국회에서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튜버 언론인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거수를 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 체계를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7월 6일, 7일 오늘 기자회견 불과 이틀간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로서는 또 정말 지금 굉장히 당황하면서 또 오락가락 그런 어떤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를 하겠다, 며칠 한 일주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지 벌써 1년 6개월, 18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환자들이 생겼고 각 생활 영역마다 어떤 식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의 일부 것을 또 전달했고, 그러면 그런 추가된 데이터하고 지금 현재 백신 접종도 약 전 국민의 30%가 넘는 35%에 가까운 국민들이 1차 접종을 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자도 약 1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 백신들마다 1차 접종을 했을 때 항체 생성률,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 대한 방어력, 2차 접종까지 했을 때 항체 생성률, 외국에 있는 데이터만 참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방역 대책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개인 방역 철저히 해라,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물린다, 4인 이상 모이지 마라,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10시까지 영업하지 마라.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약 6,700만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방역 대책이라는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이걸 강요를 합니까?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집단적 감염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그것을 감지를 해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의 방역을 정치 방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방역이라고 제가 의사협회장 있을 때도 계속 비판했던 거예요.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과학과 의학에 근거한 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 국민의 기본권, 영업자유, 그 다음에 생존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2,000명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18개월의 경험들을 봤을 때 제가 작년 3차 대유행을 전후해서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전담병원, 코로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치료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는 이 정부는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조기 확보를 실패해서 사실은 지금은 국민의 70% 이상이 외국 사례들을 봤을 때 70% 이상 이미 백신 접종이 완료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손쉽게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대해서도 거듭된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대책을 내놔라. 자기들이 잘했다. 조기 확보 실패를 한 게 아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만큼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자기 변명으로 일관을 지금 아직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불과 2주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자화자찬했잖아요. 세계가 우리를 이 방역으로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이제 폭증하니까 이제 또 거리두기 4단계까지 가서 6시 이후로는 통행금지를 이제 6시 이후로는 2인 이상 모임을 금지시키겠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18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기에 아직까지도 초기부터 했던 정치방역, 쇼방역, 조선시대식 못지라는 어떤 그런 무조건 격리하고 하는 그런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책임을 다 돌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논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외국에 있는
임상적 데이터 근거, 과학적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본다. 국민들 실험 대상으로 해본다. 조금 환자가 주네. 환자가 줄면서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크게 비판한 게 뭐냐. 12월 달에 치료시설이 없어서 환자들이 대거 고위험군 환자, 노인 환자들이 대거 치료시설로 코로나 중증 환자 병원으로 전원도 못하고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대거 돌아갔었습니다. 아마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요양병원까지 달려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빨리 허겁지겁 치료시설을 겨우겨우 마련했는데 그때 정부하고 저희 대한연세협회가 굉장히 일을 같이 많이 했죠. 조금 이제 그때 12월 지나고 1월 지나고 6월달 됐고 하면서 환자 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니까 확진자가 치료시설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생활치료센터도 줄여버리고 코로나 전담병원도 줄여버리고 거기에 의사, 간호사, 의료진의 수당도 하루 주는 수당도 제가 지금 회장하고 있을 당시에 30% 이상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환자들이 조금 많이 발생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개인 방역은 철저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방역 정책에 그간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역 정책의 전략을 도대체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국민만 옥죄고 그 국민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만 짠 놈, 쥐어짠 놈, 더 짜고 더 짜고 죽어라 엎어진 사람 일으켜야 되는데 엎어진 사람 발로 밟아버리고 있는 그런 방역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확진자 수는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방역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백신 확보도 약속한 대로 좀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2분기 되면은 화이자, 모더나 쏟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이자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효기간 다 된 70만 명분 겨우겨우 지금 어떻게 읍소를 했는지 지금 가져온다고 하는데 제대로 국민들에게 한 약속 지켜서 백신 접종 제대로 하고 그리고 호들갑 떨지 말고 치료 역량과 체계를 자꾸 줄이지 말고 계속 유지하면서 큰 돈도 안 듭니다. 1조, 2조만 이 치료 체계에 계속 연간 쏟아부어도 우리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우리 경제활동, 필수적인 교육활동, 사회활동 등의 상당 부분을 다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 젊은 사람들, 50대 이하 사람들은 걸려도 전파 가능성만 문제지 실제로 치명률이 너무나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정도만 격리했다가 나오면은 자연 면역도 획득하고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 수가 1000명, 2000명이니까 정권의 비판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거 무서워서 또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언제까지 할 겁니까? 코로나19는 전 국민이 70%, 80% 백신 맞아도 종식 안 됩니다. 제가 그 여러 번 의협회장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생기고 델타 변이가 생겼고 델타 플러스 변이가 생겼고 그 이상의 다른 변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명률이 더 높은 변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 그 다음에 조기 발견, 치료 중심의 이런 대책으로 전환하고 기본적으로 개인 방역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런 어떤 활동의 금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진짜 성장 동력 1년만 더, 한 3년만 이렇게 얘기하면 성장 동력까지 잠시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고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 이게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무슨 찍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떤 팬데믹 감염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이때까지 해서 창궐 했다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이를 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부지부신간에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에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떤 큰 코로나 대응 전략, 국가 방역 대책의 어떤 전략의 대전환 그런 걸 이루어낼 사람은 이 정권에서는 눈 씻고 봐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나온 사람 관심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할 거예요. 국민의회에 있는 사람들 야당이 사실 여기에 가장 많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사 한 명을
저번에 비례로 안 뽑아놨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후보들도 지금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십시오. 코로나19는 직접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이 직접 걸린 일이에요. 제대로 된 어떤 방역 대책, 방역 전략, 나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황은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잘못됐다, 부당하다, 바로 잡아야 된다. 피해자들 명예회복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주도했던 사람들의 어떤 엄중한 처벌도 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거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을 괴롭히는 세금 문제하고 최저임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정말 갑작스럽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예. 유대호시 변호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보선 운동할 때는 자기가 집권하는 서울시의 코로나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또 확진자 수 늘어나니까 오늘 한수 덮어가지고 이제 6시 이후에는 아예 통행문제까지 나오는데 이런 게 아마 의학적 지식 부족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의협회장 시절 때 안철수 후보랑 한번 간담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 출신인데 예. 그때 지금 최대집 부모님이 이런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그걸 이해하고 좀 동의했던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대권자 중에서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도 의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대권 잡기 전이라도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과 연대해가지고 대권 잡기 전이라도 코로나 방역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할 수 있는지.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뭐 10시 이후에 야외 음주는 금지하겠다. 또 뭐 4단계 이야기까지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방금 충신 소리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의 모임을 제한을 시키고 뭐 과중한 과태료를 물리고 벌금을 물리고 직접 실적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이런 방식은 접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의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관련된 의료 전문가들의 지금 주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언을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어떤 주요 흐름이 자꾸 말 그대로 이런 어떤 강제적인 어떤 조치,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제적 조치라든지 모임 집합 금지 이런 방식으로 전파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도 초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못했을 때 그런 주장을 의회장으로서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국내 국외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런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안철수 대표와는 방역 정책을 만났던 시기 자체가 방역 정책의 큰 전환을 논의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정부의 방역 정책이 철저하게 정권 홍보나 정권 안정을 위한 방역 대책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 먼저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지금 현재 국민의 이 코로나19 문제는 하루하루가 국민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 경제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생명과 재산까지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의사로서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큰 책임이 있는데 대선 후보로도 사실상 저는 제가 스스로 이제 나서기로 했고 또 안철수 후보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제안을 해서 공동 연대 투쟁을 하든지 공동 연대 정책 제안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집 대표 후보님께서 이 탄핵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으셨거든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인신 감금되어 계시는데 이 탄핵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탄핵 문제는 저는 2016년 10월 중순부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탄핵 초기 태블릿 PC 조작 사건, 당시에는 조작인지도 저희들도 몰랐죠.
지금은 완전한 조작이라는 것이 100%다 밝혀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입장은 지금까지 2016년 10월 중순부터 지금 2021년 7월 초순 5년 동안 기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당시부터 이것은 완전히 사기와 날조, 조작에 의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일종의 사회주의 반대한민국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자유헌정 체제를 붕괴시키는 사태다. 그래서 제가 국가붕괴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 신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고, 또한 바로 잡아야 될, 그래서 당위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가장 직접적 계기는,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서, 나선 후보들 중에서 탄핵 문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적어도 국가는 절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빵과 쌀만으로 우리가 국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국가란 건 가치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과 진실, 공정성과 정의, 선의, 도덕적 선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그 기초로서, 거기에 그 사회의 기초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를 그대로 두고 또 무슨 정권 교체를 해서 그 사람이 사회개혁의 기치를 낸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기만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에 나선 것이고, 일부에서 언론들에서, 아예 메이저 언론들에서 피하고 있죠. 왜냐? 당시 99.99% 언론이 탄핵 사기극에 동참한 공범이거나 아니면 주범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시간이 그리 오래 못 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언을 한 이유로, 말만 하고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저 20년 지난 어떤 격렬했던 애국투쟁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정책투쟁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줄기차게 끊임없이 단호하게 투쟁을 해서 탄핵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놓을 것이고, 선거란 과정을 통해서, 집권을 통해서 탄핵의 진상, 이미 사실 밝혀져 있어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걸 밝힐 것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그 막대한 명예훼손 반드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당시 그 국가 붕괴 사태, 광란 사태를 초래했던 주범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